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빙판 위를 지배했던 위대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이스 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 그는 단지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아니라 기회가 어디에서 생겨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훌륭한 선수는 퍽을 따라 움직인다. 위대한 선수는 퍽이 갈 곳을 예측해서 움직인다. 누군가는 그레츠키가 퍽이 올 곳을 본능적으로 직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상대팀 분석 등을 통해서 그 공간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거죠. 어시스트를 해줄 동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본능이나 직감이 아닙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죠. 과감히 움직이기 전에 철저한 분석이 먼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직관적이었고 운이 좋았던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0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 증시가 사실상 연휴 전에 휴장 들어가기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인 날입니다. 현재 2%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3,500을 넘어선 코스피. 3,524로 2% 이상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4%, SK 하이닉스가 8%, 반도체 쪽에서 축포가 터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자세한 증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또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틀 전에 부산에서 만났죠.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반도 문제, 또 무역 질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하고요. 두 정상의 만남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 캐나다, 8월에는 도쿄, 이번에는 부산이었죠. 이렇게 양국 정상이 서로 번갈아 오가면서 회담을 하는 걸 무슨 외교라고 할까요? 그 앞에 두 글자만 맞춰주셔도 좋고요. 1970년대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동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양측을 오가면서 의견을 전달했던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오가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버스도 비교적 작은 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뭐 버스. 그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안 볼 수가 없네요. 네, 일단 우리 증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캐리하면서 3,500선 뚫었고요. 어제 뉴욕 증시도 좋았습니다. 제가 이거 자기 전에 시작할 때 보니까요. 마이너스였거든요. 일어나니까 플러스네요. 역시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0.09, S&P 500 0.34, 나스닥 0.4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올라가면서 사실 증시 영향력이 가장 큰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급등하니까 지수 자체가 레벨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밑에서 끌어갔었는데 밀어갔었죠. 근데 이제 위에서 대장들이 끌어가는 거죠. 아마 지수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아직도 그래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투자를 좀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는 사상 최대치인데 내 계좌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예전에 2017년에 그랬거든요.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다 수익률 안 나고 투자를 그래서 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가 어제 왔다 간 것도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르는데 어쨌든 어제 샘 알트먼 나와가지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 AI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핵심은 뭐냐? 이 오픈 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과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잖아요.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AI 생태계를 구축에 협력한다라는 방침을 세운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1월에 왜 이렇게 그 소프트뱅크 그리고 저 트럼프 나와가지고 막 엄청 발표하는 요 장면 보셨죠? 네네. 그 AI 스타게이트 투자고요. 맞아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2029년까지 최대 5천억 달러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출범했습니다. 다만 이 5천억 달러 는 아니고요. 자본 조달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오픈AI랑 소뱅 간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규모는 살짝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네. 그래서 올트먼이 일단은 SK 순서를 보자면요. 일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했고요. 그래서 오픈AI가 브로드컴과 개발 중인 자체 AI 칩에 SK하이닉스의 HBM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회장과 미팅을 했어요. 역시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다가 삼성전자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이 다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AI 대전환 전략과 글로벌 AI 생태계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고요. 정부는 실제로 AI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가운데 네.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에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밤사이에 그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 주가도 한 8%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샘 알트먼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도 반도체 기업들 많은데 왜 삼성, SK그룹의 협력을 요청한 걸까요? 핵심이 메모리입니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려면 메모리 확보가 최우선이거든요. 스타게이트 위해서는요. 웨이퍼, 이거 반도체 원판이죠. 요거 환산해서 월 90만 장 규모의 HBM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전 세계 HBM 생산 능력, 현재 생산 능력의 2배예요, 이게. 네. 그럼 이 막대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술력, 공급망 갖춘 건 어디냐? 몇 군데 안 되죠. 딱 떠오르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HBM 시장에서 봤더니 SK하이닉스가 62%, 삼성전자가 17% 점유율, 합산하면 80%죠. 또 D램 시장 점유율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치면 70% 이상입니다. 당연히 한국에 와서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낸드 플래시, 요거 같은 분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해서 54%. 그러니까 이 메모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산업이 처한 메모리 난제 해결에 난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AI 산업이 현재 AI 가속기 그리고 메모리 간 성능 격차에서 생기는 시스템 병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AI 가속기 속도 향상 추세가 메모리보다 빠르대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메모리 월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AGI, 우리 강인공지능, 뭐 인공 일반지능 이 얘기하잖아요. 네. 요거 수준 발전을 위해선 메모리 성능 개선이 가장 시급한데 이걸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뭘 얻을 수 있냐? 우리 메모리 산업의 글로벌 지배력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위협이 됐던 게 바로 중국의 메모리 기술이거든요. 네. 이게 불과 한 2, 3년 수준까지 격차 좁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우리가 오픈 AI를 잡고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메모리 산업의 선두를 굳힌다라는 거죠. 이제는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 그 D램, DDR4에서 DDR5로 넘어간다고 선언도 하고요. 엄청나게 또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더 초격차로 벌려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게 주가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잖아요. 근데 또 대표적인 안전 자산 금값은 또 계속 사상 최고치예요. 뭐 요새는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더라고요. 다 오른다고. 안 오르는 게 없다. 네. 내 월급 빼고. 그러네요. 저 엊그제였죠. 금 선물 종가가 3,897.5달러로 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금은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셧다운 앞두고서는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한때 온스당 선물이 3,900달러 돌파하기도 했고요. 이게 셧다운이 되면 좋은 건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보면 경기가 우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금리를 좀 낮춰줘야지 좀 경제가 넉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여간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미국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지표가 안 좋아져도 심지어 행정부가 문을 닫아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그 국제 금값이 온스당 3,900달러를 잠시 넘어섰는데 근데 오히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요. 이게 금 시장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들어보셨죠? 원래 그 코인 시장에서 쓰는 맞아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 시장에서도 이게 실물 금 시장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거래소가 금 현물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RX 금 시장. 근데 여기 시장 가격을 봤더니 국제 시세보다 높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금값이 계속 변하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9월 일평균 가격을 봤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람당 16만 9천 원 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제 시세를 일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16만 3천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특정한 날이 아니라 평균을 해봐도 우리 국내 금시장이 국제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거의 네, 상시적으로. 9월 달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달 일평균 금 거래량이 약 821kg입니다. 네. 올해 일평균 거래량의 2배를 웃돕니다. 이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하. 국내 투자자들이 수요. 금을 사려고 예. 이 금시장으로 몰렸다라는 거죠. 사실 금 시세가 글로벌 시세에 따라 결정되긴 하지만 네네.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금 수요가 몰리면 국내 금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는 더 비싸게 주고 금을 사는 셈인 거잖아요. 손해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가 유의 투자 시 유의해라라고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시세보다 국내 금값이 높게 형성돼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네. 그 그간 이렇게 시장이 안 열리니까 금을 못 사잖아요. 네네. 사람들 심리가 그 사이 금 더 오르면 어떡하지? 글로벌 시세가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이 포모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금 시세를 보고도. 근데 상대적으로 맞아요. 일단 근데 금은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해 드립니다만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자산 비용이 배분의 많이 들어요. 한 관점에서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안전자산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실물금은 사자마자 부가세,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문제.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이 쓰는 표현 그대로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행정부가 문을 닫는 현상이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어쩌다 미국이 또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일단 이게 원래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산 처리가 안 되면 단기 예산안, 단기 지출 법안이라도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 사라지면서 정부가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행정부가. 그래서 이 셧다운을 보자면요.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의회가 이걸 좀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승인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의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공무원 가운데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 요 필수 인력은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걸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니까 행정부 기능이 마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1기 때 18년 12월 시작해서 약 7년 만이었고 당시에 35일간 지속돼서 가장 오래 셧다운이 이어졌거든요. 역사상 15차례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때가 제일 길었어요. 당시 왜 그럼 셧다운이 났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의회 예산국이 집계를 해봤더니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약 3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조 2천억. 네.
당시에 35일 동안 셧다운이 지속됐다. 한 달 넘게.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정치,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셧다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뭐냐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이른바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있잖아요. 네. 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단기 지출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그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에 백악관에서 만났어요. 근데 서로 각자 주장이 있다 보니까 합의를 못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 체류자한테 의료 혜택을 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고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민주당 책임이야.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불법 체류자 막 살벌하게 내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약간 요 셧다운 사태를 약간 노리는 약간 느낌도 있어요. 이 셧다운 된 김에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처. 네, 그러니까 셧다운 된 김에 구조조정 단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오바마 케어가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거다. 여긴 어차피 불법 체류자 배제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야 라고 맞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뭐냐면 트럼프 2기 출범한 이후에 도대체 민주당 존재감이 뭐냐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식 국정 독주의 견제장치 역할을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해서 앞으로 네. 중간 선거에 대비한다라는 뭐 방침도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쟁점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또 미국 내에서는 또 그렇게 염려하지는 또 않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오히려 또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막 응원하는 미국민들도 또 있다고 하고 참 어렵습니다. 아유, 그래도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네. 진짜 풍족한 마음 많은 풍성한 추석 연휴 되셨으면 하는데 차례상 준비 비용은 그래도 좀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19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8% 낮아졌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건데요.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8개 부류 24개 품목을 조사했습니다. 네. 왜 떨어졌을까를 보자면요. 채소류, 과일류, 이 농산물 가격이 작년보다 20% 정도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어째 해요. 작년 이맘때가 비싸긴 했어요. 네, 그때 좀 추석이 일렀죠. 네. 네. 그래서 뭐 늘 나오는 거지만 언제나 전통 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7% 정도 저렴합니다. 특히 쌀, 시금치, 한우, 양지 등 15개 품목은요. 전통 시장이 훨씬 더 싸니까 이 품목은 전통 시장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통계청이 승격이 됐습니다. 10월부터 국가 데이터처가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국가 데이터처의 9월 소비자 물가 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올랐습니다. 두 달 만에 다시 2%가 됐어요. 품목별 봤더니 농축수산물 1.9, 공업제품 2.2%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통계청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데이터처. 통계청 이제 사이트 이름도 국가 데이터처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좀 낯설다. 통계청 하다가 국대처 막 이렇게 부르겠네요. 그러면 국대처. 국가 데이터처.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고. 그 추석 선물 이제 주고받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많이 아마 주고받으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들 준비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예, 20세에서 69세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한 기업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뭘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이 현금? 선호하는. 현금? 맞아요. 현금 상품권 50%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부모님한테는 뭐 현금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아예 선물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도 20%가 됐고요. 네. 좀 눈길이 갔던 게 저는 선물 예산이 대충 한 10만 원에서 29만 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비중이 올해 10%로 전년보다 4%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죠. 아예 선물 안 하겠다라는 사람도 20%인데 오히려 더 100만 원 이상 하겠다라는 사람이 10%가 되면서 양극화가 일어난 거죠. 추석 선물, 명절 선물도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좀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추석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많아지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요거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해 왔더니 허위, 과대 광고가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 위반으로 확인된 건이 214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런 거 구매하기 전에 허가 심사 등을 받은 정보를 의약품 안전 나라 의료기기 안심 책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AI로 만든 영상 통해서
이게 의약품 아닌데 의약품인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그 유튜브 영상 정말 많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선물도 양극화된다.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심리학 개론 시간에 또 재미있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126님이 방금 글 올려주셨는데, 올해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매년 주던 멸치 선물도 햄으로 바뀌고 돈 나갈 곳은 잔뜩인데 추석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뭐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께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두 나라 정상이 서로 오가면서 만나는 외교 방식을 이것 외교라고 앞에 두 글자를 붙입니다. 사실 이 버스처럼 왕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못할 때 중재자가 양쪽을 오가면서 협상하는 것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또 앞으로도 이 외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자, 이렇게 또 양국 정상이 약속하기도 했죠. 6372님 정답 랠리. 김광영님 핑퐁. 이게 중국 쪽에서는 뭐 핑퐁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핑퐁이나 이거나, 5130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드민턴 공을 이렇게 부르지요. 이것 콕. 다들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8499님은 오늘도 둘째 여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라고, 이거 버스 태우신 것 같습니다. 그 정답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736님 아침마당은 아침의 휴식 공간이에요라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샵 9730은요 97.3MHz KBS 1라디오 쪽이 받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마음은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마음.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코너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트렌드를 듣다 네. 아니 공부에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오늘 주제가 공부예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공부도 이제 트렌드가 정말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Z세대의 공부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부하면 정말 고된 과정,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공부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좀 더 즐겁고 멋진 라이프스타일로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공부라 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침묵 속에서 혼자 몰입하는 모습이 떠올랐는데, 네. 요즘은 함께하고 또 즐거운 분위기를 살리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이면서도 외롭지 않게 누군가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윈미 문화가 커지고 있고요. 또 공간 자체도 좀 진화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트렌드이자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가 문화 코드가 된다. 네. 이거 재밌습니다. 뭐 사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네. 이 옛말인가요? 일단 Z세대가 어찌됐든 간에 공부를 즐긴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게 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불확실한 시대의 공부가 자기 투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AI 시대, 또 평생 직장의 시대가 이제 사라진 상황에서 공부는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투자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SNS와 자기 표현의 문화 덕분인데요. 이 SNS에 이제는 공부하는 그 모습을 많이 올리고, 또 도서관 인증샷이나 이 스터디 윈미 영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콘텐츠로 표현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부가 콘텐츠가 된다고요? 네. 이건 일단 여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주로 그러면 Z세대는 어디에서 공부를 합니까? 요즘 공부 공간이 정말 크게 달라졌어요. 네. 최근에 인기 있는 장소로 주목받는 곳이 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요? 네, 사실 도서관 하면 우리는 조용히 책 읽고 공부해야만 할 것 같은 그냥 당연한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공간이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Z세대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각 지역에서 문을 연 테마형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테마형 도서관이요? 네, 여기에 이제 젊은 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렇게 오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면서 또 동시에 분위기도 좋고 또 네.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서울에 강동 숲속 도서관이 좀 개관을 했는데 이게 SNS 입소문을 타고 오픈런을 해야만 좋은 자리에 예.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실제로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에 숲속 도서관이라는 이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하면서 또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젊은 네. 세대들한테 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을지로가 힙지로가 되고 그렇죠. 왜 물레동 철공소 사이에 있는 카페가 힙한 공간이 되듯이 맞아요. 도서관이 다시 힙한 공간이 되고 있다. 이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 공공도서관이 완전 유행입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이 도서관을 Z세대에게 고독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도서관 협회의 세대별 조사에 따르면 13세부터 40세 응답자가 최근 1년 내에 오프라인 도서관을 더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성세대보다 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공공도서관을 더 높은 비율로 이용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이 단연 인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힌 적이 있는 도서관인데요. 특히 여기에 핫한 이 대형 열람실이 하나 있는데 예. 르네상스풍의 천장화와 줄지어 늘어선 책상 덕분에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약간 해리포터 같이 그런 데서 영화에 나오는 나올 법한. 네, 그런 열람실이라서 인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인증샷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카메라 음은 네. 꺼놔야겠네요. 항상 해외는 이제 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카메라 굉장히 소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최근에 이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자신의 북클럽 라이브를 또 이런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면서 핫플레이스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황상현님이 도서관은 조용히 학습하는 곳이지 특정 세대 때문에 분위기가 변질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일종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또 재미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도서관 찾아가는 게 또 나쁘지는 않은 거고. 맞아요. 야, 이게 예전에는 딱 칸막이 탁탁탁탁 쳐진 독서실 네. 많이 갔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요즘은 독서실 대신에 이 스터디 카페라고 많이 가는데 요즘에 그것도 스카라고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스카. 여기도 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카가 예전에는 책상과 의자만 빽빽하게 놓였었던 그런 카페였는데 네. 최근에는 다양한 컨셉을 갖춘 새로운 공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개인 집중을 위한 1인실도 마련되어 있고 또 그룹 프로젝트룸, 또 휴식 공간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갖춰져 있으면서 말 그대로 공부 멀티플렉스다 하면서 이런 컨셉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처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 가면은 이것저것 같이 있고 네, 맛있는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야, 신기합니다. 여행을 가서도 공부를 하는 게 또 하나가 뭐 이게 유행이 되나 봐요. 네, 요즘 런케이션이라고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학업과 휴식을 결합한 공부 여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기 런이 아니라 네. 배우다 러닝. 네, 네. 예. 최근에 이 Z세대들이 경험하는 학습이라는 트렌드가 이제 날로 퍼지면서 고등교육과 지역 경제로까지 확장된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단순히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이제 학점을 따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고 또 지역사회 문제에 함께 해결하는 식으로 이 학습을 가치 있는 여행 경험으로 확장해 나가는 형태인 거죠. 이러한 교육 관광 모델이 최근 국내에서 지방대학의 새로운 활로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다양한 이 대학생들과 함께 제주에서 계절학기를 이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의 자연 문화 체험 활동도 병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강의 수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해녀 체험이라든지 또 지역 문화 학습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데요. 이것이 지역 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상생 모델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예.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점도 이수하고 또 글로벌로 교류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좀 체험형 공부 경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런케이션이 배움의 가치와 여행의 즐거움을 연계해서 Z세대가 선호하는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야, 교육 관광이요? 교육 관광? 네, 오, 맞습니다. 새로 들어왔네요. 이게 또 해외에 있는 대학교랑 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또 교류를 하면서 그 학생들도 와서 또 한국의 문화라든지 교육도 또 같이 체험하고 배우고 좋네요. 이 모델도. 그리고 아까 도서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간다라고 할 때 0501님이 올려주셨는데 초1 아들 사교육 학원 안 다니고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매주 코딩 배우고 있어요라고. 아, 그곳에서도 또 어떤 공익적인 교육도 네. 많이 펼쳐지나 봅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또 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모임,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모여서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요? 네, 요즘은 그냥 누군가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동기가 부여되다 보니까 공부가 점점 사회적인 활동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윗 미라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와 틱톡 같은 SNS에서는 바로 옆에서 공부하는 스터디 윗 미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5시간 벼락치기 하는데 같이 공부해요. 뭐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같이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틀어놓고 자기도 공부를 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이게 왜 먹방 방송 보면서 점심 먹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네. 남 공부하는 걸 틀어놓고 나도 공부하는 느낌으로 같이요? 비슷한 개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영상이 뭐 특별한 강의나 뭐 공부 비법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책상 앞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 모습, 남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 10만 회를 가뿐히 돌파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 덕분에 나도 좀 자극받는다. 왠지 사람이 옆에 없는데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도서관에 온 것 같이 좀 집중이 잘 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 네.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본인 공부한 영상 올릴 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네, 있죠. 네.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외모까지도. 네. 그래서 이런 외롭지만 혼자는 싫은 좀 이런 Z세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내에서는 공부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그것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내가 더 많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여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인기를 끌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온라인 그룹과 함께 연계되어서 내가 같이 이 그룹과 공부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달리기 하고 나서 자기 달리기 한 그 기록을 사람들이랑 공유하듯이 네. 공부하고 나서 내가 공부한 기록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 아까 스터디 그룹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스터디 그룹 멤버에 모르는 이거 사람은 아니고 모르는 친구가 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누굽니까? 최근에는 캐릭터도 끼고 있는데요. 요즘 한 게임 회사의 예.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이런 게임들의 캐릭터와 함께 공부하는 ASMR 스터디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게임 속의 그 캐릭터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 이런 귀여운 모습들을 틀어놓고 잔잔한 배경음악을 같이 더해서 뭔가 그 캐릭터들과 귀여운 앙증맞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기분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두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엔 사람이 아니고 AI로 만든 인물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윈미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한다는 거네요. 공부도 네. 재미있게.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나라는 뭐든지 왜 속된 말로 장비빨 이런 네.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산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예전에는 공부할 때 다양한 막 포스트잇 메모지 같은 거 색색깔 그다음에 막 필동 가득한 막 형형색색의 막 펜들. 네. 요즘에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어떤 장비가 중요해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공부 장비를 하나 꼽자 하면 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소음 제거해 주는 헤드폰이요? 네, 맞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아예 차단시켜주는 이 헤드폰이 10대 필수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뭐 노래를 듣는 거예요? 노래도 듣고 주변 소음을 차단해줘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한 브랜드 헤드폰 같은 경우는 학생 구매 비중이 2019년에는 7%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 31%로 4년 만에 약 4배 증가했고요. 최근에도 이런 증가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먹먹해갖고 네,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껴지긴 그쵸. 하는데 오히려 그 화이트 노이즈 정도가 네. 있을 때 좀 편안하긴 한데 네, 근데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음악 들으려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문구류 부활도 눈길을 끄는데요. 예. 다시 이 아날로그 감성이 또 인기를 끌면서 문구 페어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 페어 티켓이 3일 만에 매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플랫폼에서는 문구 페어 검색량이 10만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날로그는 죽지 않는다. 네, 이런 맞죠. 거네요. 또 하나가 그 요즘은 다 스마트폰은 필수니까 그 안에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공부 관련된 건 어떤 게 있어요? 네, 요즘은 노션이나 투두이스트 같은 생산성을 올려주는 공부 앱들이 대학생들에게 필수 공부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뭐 강의 계획서나 시험 일정 이런 것들을 모두 앱에 꼼꼼히 정리해서 예전에 다꾸라고 해서 다이어리 꾸미기 네.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디지털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생산성 앱 사용자는 650만 명을 넘어섰고요. 노션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핵심 시장으로 또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노션 사용이 가장 활발한 상위 20개 대학 중에 한국 대학이 6곳이나 뽑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노션 플랫폼 이런 것들에서 템플릿, 뭐 대학원생 템플릿, 뭐 디자이너용 템플릿, 고등학생용 템플릿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또 인기를 끌고 또 판매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필기도 대학교나 고등학교도 거의 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받아 적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냥 교수님의 말씀을 녹음을 하면 그걸 텍스트로 AI가 풀어주고 맞아요. 필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 노트 잃어버리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동기화하고 뭐 백업하면서 평생 보관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고요. 근데 너무 이 공부하는 걸 보여주기식 너무 재미있게만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도 좀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성세대다 보니까 저도. 맞습니다. 저도 사실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좀 조용히 집중해서 해야지 이게 암기가 될까? 정신사납게 뭔가를 계속 틀어놓고 어딜 가서 공부하고 또 인증샷 찍고 이게 도움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러한 행동들이 동기부여와 이 정신건강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뷰로 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좀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공부하다 보면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인증샷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계속 좀 동기부여를 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피로감을 덜고자 하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나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추구하면 오히려 흥미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그 전문가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음악 들으려고 헤드폰, 이어폰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한테는 요즘 친구들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집중력이 더 좋아진대 이러면서 사달라고 하고 왜 어릴 적에 컴퓨터 사면 공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쵸. 요즘에 컴퓨터로 공부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거 상술 아닙니까? 이호원님이 소시적에 그 집중력 학습기 생각나는군요. 기업들은 또 이거 마케팅으로 써먹잖아요. 네, 이런 공부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면서 관련된 아이템들도 바뀌고 또 마케팅도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 영화업계에서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화관은 공부를 테마로 한 클래스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영 후에 관련된 영화의 역사 강연을 더해서 지식을 좀 경험하는 그런 극장으로 확장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하얼빈을 상영한 뒤에 이 전문가 강연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관객이 영화를 본 뒤에 역사적 지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오, 괜찮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처럼 영화관이 이제는 오락 공간을 넘어서 배움이라는 이런 새로운 문화 코드를 확장시켜서 새로운 공간으로 또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영화 티켓이랑 강연 패키지, 또 콘텐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단순 소비를 넘어서 지적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를 또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식을 충전하려는 인간의 욕구 네.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원택님이 공부를 맛있게, 재밌게, 멋있게 추억 만들기로 하는 거네요 보내주셨고 4693님은 라디오 붐을 일으키는 라디오 듣기 영상 이런 것도 유튜브에 올리면 성공예감 2대5입니다를 올리겠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공부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걸 배워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2.02% 오른 3,52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8월에 SKT 휴대전화 요금이 일시 인하되면서 1%대로 내려왔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9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지원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가 글로벌 기술 투자 기업들과 함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현지 시각 1일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3,90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추석에 정말 선물이나 용돈 많이들 주고받으시는데요. 사실 그 안에 심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왜 선호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사실 심리학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리학기론 시간, 오늘은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뭐 선물 많이 주고받으셨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선물을 조금 덜 주고받는 것 줄었죠. 같아요. 네네. 줄긴 줄었죠. 네. 근데 이게 고민이 됩니다. 앞에서도 선물의 양극화가 펼쳐지고 네. 있다. 네네. 뉴스 전달해 드릴 때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속형 있을 수도 있고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소비 양극화는 이제 심리적으로 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네. 명절에는 특히 좀 부담이 되더라도 대부분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뭔가 좀 마음을 표시하려고. 맞아요. 특히 이게 체면 문화 때문에 뭐 고급 양주, 뭐 굴비 세트, 한우 세트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었죠. 왜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선물이 상대방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한다. 기준. 이 선물을 네. 보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꽤 부담이 됐었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여전히 체면 때문에 고가의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합리적 소비를 하자, 이런 그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성비 쪽을 좀 들여다보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030 세대가 훨씬 더 좀 합리적 실속형으로. 소비, 실속형으로 예. 가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은 일단 실속형으로 가는 거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본인의 체면을 좀 살려야 네. 하시는 분들은 또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또 부담이 됩니다만 네. 어찌됐든 선택이니까요. 또 하나가 더 프리미엄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한정판. 그렇죠. 한정판. 아우, 엄청 비쌉니다. 네. 아니 무슨 과일에도 한정판이 있는 게, 과일은 또 맺히지 않나? 열매니까. 네. 이건 어떤 심리를 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명절에 다들 선물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물하는 것 자체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선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하는 선물이 좀 돋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은 특별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판이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구성을 조금 달리해서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 한정판인 건 맞는 얘기니까. 구성을 달리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정판이라는 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많은 선물 중에서 네네.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럼 당연히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맘때 되면 항상 지적이 되는 게 포장. 네. 포장만 너무 요란하다. 겉포장이 너무 많다. 포장 비용이다. 이것도 심리적으로는 좀 이게 사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죠? 네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물 보통 생각하면 뭐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원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포장지도 좀 신경 써서 고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맞춤형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명절에 하는 선물은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거라서 맞춤형으로 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내 선물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한정판도 있지만 가격으로 등급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짝이요. 그럼요. 네. 같은 뭐 홍삼이라고 해도 예. 가격대가 높으면 좀 더 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선물에는 가격표를 떼는 게 예의긴 합니다만 받으시는 가격표를- 분들은 다 아세요. 요즘에는요 검색도 너무 편리해가지고 네. 사진 찍어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럼요. 네네. 근데 또 가격표 자체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 포장이 더 화려해야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저는 포장 자체도 한정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 자체도. 네,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 예전에는 그래서 선물 사는 곳 따로 포장해 주는 곳 따로 막 이렇게 맞아요. 있기도 했는데 네. 그만큼 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뭐 마음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지난 설에는 10만 원짜리 한우를 했는데 올해 추석엔 좀 어려워서 그냥 뭐 싼 통조림으로 한다. 네네. 심리적으로 이것도 좀 마음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기자님이 1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3만 원 정도 되는 통조림을 받으셨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일단 방송에서는 그래도 전 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려야죠. 네, 네. 근데 왠지 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에 했던 선물이 일종의 참조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선물의 참조점. 맨날 한우 보내던 사람이 네. 이번에는 그냥 사과 보냈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하고 나면 가급적이면 그런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항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약간의 압박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왠지 좀 올곧은 사람 같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같고 이런 게 있어서. 또 거래처면은 그게 또 그곳의 신뢰고 막 수준이고. 그렇죠. 어렵네요. 선물 이것도 뭐 작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경제 사정 안 좋아서 좀 줄이게 되면은 그게 티가 난다. 네. 일종의 이것도 앵커링 효과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렵네. 이거 돈 쓰고 나서도 아쉬운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조사를 해본 거 보니까요.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여기서 했더라고요. 가장 부담되는 지출 부모님 용돈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조카들도 용돈 또 챙겨줘야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추석에는 그래도 세배는 없습니다만 용돈 나가는 건 뭐 설이나 추석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부담이 됩니까? 꽤 됩니다. 특히 이제 용돈을 드리는 게 그리고 식구가 많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근데 어찌 생각하면 매년 선물을 고르는 거 자체가 네. 부담이잖아요. 무슨 선물 해야 되는지도 되게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선물 대신 용돈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용돈으로 드리게 되면 수치를 금방 비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 받으면 액수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으셨으면 나를 10만 원으로 평가하는구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게다가 액수가 차이가 나면 좀 작아지면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아니 근데 그 봉투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보고 네. 그게 이제 상대방이 올해는 저 사람 사업이 잘 되나 보다. 네. 올해는 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쯤으로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생각도 하시고 네. 섭섭함도 느끼시고. 네. 그게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네네. 거. 그래서 저는 용돈을 드린다면 좀 나눠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눠서요. 네, 무슨 얘기냐면 꼭 명절에만 용돈을 드려야 할 이유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10만 원을 드린다면 평소에 그냥 한 2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나에게 용돈을 주는 애가 돼요. 그럼 명절에 조금만 드려도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평소에 다 챙겨준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합쳐서 액수는 비슷하고 한꺼번에 나가지 않게. 그게 이제 카네만 교수가 얘기했던 전망 이론에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연락받고 네. 선물 한번 받고 그때만 기억한 사람이 아니라 네. 평소에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0346님 선물 안 받고 안 주는 문화는 불가능한가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셨고 신송섭님
작년보다 작은 거 받으면 주신 분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이해해야지. 그래도 보내줘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보내주고. 마음씨가 고운 분이네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네. 어떤 봉투의 금액이랑 무관하게 심리적인 만족도를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습니까? 돈을 받는다고 해도 액수만 신경 쓰시지 말고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고요. 마음을 함께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도 직접 전해주면서 같이 건네는 말 한마디, 뭐 아니면 짧은 손편지,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주시면 사람들이 액수보다는 그런 마음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덕담을 더 담아서 마음을 그렇습니다. 담아서. 네, 네. 이렇게 마음이라고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더 금액보다 마음에 더 비중을 더 두실까요? 그러니까 손편지로 쓰시기 어려우면 그냥 문자 하나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계좌이체보다는 아무래도 봉투에 넣어서 짧은 글과 함께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그게 네. 더 와닿는다라는 네. 거. 김은민님. 그 많던 굴비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명절 이후에 지나면은 네. 사실은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연휴 그 마지막에 어디 네, 가서. 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게 결국에는 카드값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아날로그인데 네. 사람들은 디지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날이지만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의 한정판이 주는 특별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과도한 지출을 그냥 용인하는 겁니다. 그냥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게 심리적으로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연휴 내내 네, 힘들었으니까. 네. 그럼요. 운전도 오래 했고 전도 많이 붙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휴 후반에 어디 나들이 가셨을 때 더 쉽게 또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균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심리학을 이래서 배워야 된다. 한 가지 뭐 말씀 주실 게 있어요? 아니 그냥 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짜시는 게 아무래도 과소비를 줄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을 짜놓고 네, 네, 나를 위한 소비를 하더라도 네. 계획적으로.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간병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은 간병비로 나간다고 하죠.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